지금부터 통일연구원 리서치 페스티벌 분과 세션 1-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키누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스티벌 하면 제가 이벤트를 하면 여기서 막 음악도 나오고 뭐 또 막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12월 12일이라서 우리 역사에 안 좋은 의미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키누 역사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그 연구를 해왔지만 특히 연말에 그의 한 연구를 전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회는 아마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서가에 써놓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정책적인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통일연구원의 리서치 페스티벌은 특히 국민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1세션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 여러 가지 그 수십 종의 연구 중에서 각 실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잘된 논문, 대표적인 논문만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정책적인 의미와 또 이론적인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 논문이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의 논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저희 세션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개의 그 논문과 그것을 발표할 발표자들 그리고 각 토론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호 기획조정실장께서 뉴 노멀 시대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 통일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김진아 연구위원께서 북한의 외교 정책 패턴과 북핵 외교 사례 분석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현승수 연구위원께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에 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우태 연구위원께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체육 교류를 중심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4가지 논문에 대해서 각각 4분의 제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국립외교원의 우리 황일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대진대학교 박영민 교수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사회문화 교류 과장이신 여상기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발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수백 페이지의 그 보고서를 지금 PPT로 한 10여 장 내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도 다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한 5, 6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자께서는 역시 5분 내로 토론해 주시면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몇 개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금 한참 교정 출판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내년 1월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발표될 내용들은 아직 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원의 동의 없이 인용하거나 또 발췌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좀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네. 그럼 우선 신종호 실장님께서부터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뭐 제일 처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제목상으로 보면 뭐 평화실 과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북 정책, 통일 전략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실 과제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했고요. 일단 제가 주요 연구 내용은 6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목차상의 큰 제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제는 3년 동안 연구된 과제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구 과제이고요. 그 2017년에 각 국가별 사례와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1차 연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중 관계를 연구를 했고요. 2차 연도는 2030년까지의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미중 관계를 연구를 해서 작년에 시나리오를 5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 3개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인가를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 통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작년에 있었던 3가지 시나리오 유형입니다. 전략적 갈등, 복합적 관계, 제도적 협력입니다. 지금 전략적 갈등으로 갈수록 복합적 관계는 지금 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적 갈등은 지금의 갈등, 그러니까 복합적 관계는 대립 속에 협력을 하고 협력 속에 대립하고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안별로. 근데 전략적 갈등은 각 사안별 분야별에서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악성 경쟁이라는 표현을 저희 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역 갈등이 홍콩 문제나 다른 남중국해 문제나 결합이 돼서 서로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다리로 가는 거,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를 전략 갈등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뭐 제도적 협력은 협력이 과도하게 되는 거지만 저희는 올해 과제에서는 제도적 협력이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다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따라서 미국의, 중국의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이 뭐냐를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미중 관계 항상 우리가 막 그 종속된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에서 미중 관계 종속되지 않고 우리가 좀 자율성을 찾는 방안이 뭐냐라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이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 틀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뉴노멀이기 때문에 왜 뉴노멀이냐? 경제학에서는 아마 저성장이 오래된 상태를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미중 관계에서는 협력과 대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과거의 미소 경쟁과 다른 미소 패권 경쟁과 다른 미중 관계가 뉴노멀이다. 예를 들어서 상호의존이 많은 나라들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상호의존이 강하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경제 관계가 상호의존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싸우는가? 그리고 이 싸우는 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미중 관계를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주요 특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호 의존성이 무기화됐다. 상호 의존을 무기로 그 상호 의존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특히 미국이 중국이 상대방 공격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시나리오 유형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구 성과 중에서 내용은 많지만 좀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내세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 국가이익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외 정책, 대북 정책이 펼칠 때 국가이익에 따라서 원칙 있게 행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이익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최소한 20년 이상은 연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시는 박준출 박사님이 이제 주로 집필을 담당하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전략 환경이 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 환경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략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설정을 했는데 과거에는 뭐 분야별로 사안별로 이슈별로 했는데 저희는 대북 통일연구원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 통일 분야의 국가 이익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 저희 연구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활적 이익은 어쨌든 우리의 외교 안보 분야가 가장 사활적 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좀 이 관련된 국가이익위원회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좀 의미 있는 결과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 국가 이익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대북 통일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미중 관계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별로 갈 때 우리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냐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0페이지 되는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하는데 쉽지 않죠. 우리의 국력을 감안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내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전략적 자율성, 우리가 자꾸 미중 관계에 눈치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해보자라는 의미였고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가 국가이익 중심, 두 번째가 원칙 있는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우리 이익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이면 우리가 그 이익을 따라갔던 것도 있고, 중국의 이익이면 왠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는 국가 이익 중심, 원칙 있는 외교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세계 차원에서 전략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플러스 미중 관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입니다. 그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통일 방안을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이 안 좋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드러냈을 때 미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최소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권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이 뭔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국회 내에 뭐 외통이든 뭐 그 소위원회 형태든 특별위원회 형태든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내용 있는 중에 거를 포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중 관계가 과거에 좋았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았다, 미중 관계 나빴을 때 남북 관계가 안 좋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이후에 그게 일부분 깨졌습니다. 미중 관계가 싸우고 있을 때도 남북이 결정을 하고 남북이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를 하면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는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든 뭐든 남북 관계가 우선 돌파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협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근본 출발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이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5분이 조금 긴 5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연구는 잘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그런 전략적 경쟁이 지금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거고, 저도 연구 이론을 참여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상신 박사 또 박주하 박사 등이 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서베이 결과도 많이 이제 반영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좀 빠져가지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김진아 박사님께서 북한의 외교 정책 패턴과 북핵 외교 사례 분석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김진아입니다. 본 연구는 북한 외교 정책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정리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정형화돼서 나타나는 원인들을 엘리트의 구성, 선발 구성, 승진, 그 다음에 외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구적인 어떤 조직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구적인 특성, 엘리트적 특성 또는 역사적으로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과연 북핵 외교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실증, 이런 패턴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저 북한 사람들의 국제 정치관 또는 그 국제 정치관에 근거하여 상당히 행위적인 패턴으로 확증되고 있는 북한 외교 정책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 패턴화된 특징들을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아주 쉽게 말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국제 정치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북한이 이념주의나 이상주의나 또는 방어주의나 이거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상 변경 노선. 이게 역시 그 첫 번째 공세적인 좀 과도하게 표출되는 공세적 현실주의 이 노선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상 변경.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그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동북아 질서의 어떤 변경. 그게 뭐 평화적이든 아니면 그 뭐 힘에 의한 것이든 저는 주로 힘에 의해서 많이 추가 있었다 하는 그 북핵이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고요. 결과물은 엔드 스테이트의 결과물은 뭐 한마디로 통일 내지는 최소한 자기들의 생존이겠죠. 그거는 뭐 여러모로 이제 확인되니까. 세 번째는 이제 민족주의입니다. 이건 민족주의도 상당히 이건 배타적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사실은 앞에 두 가지 특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술적인 요소입니다. 이 민족주의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요소로 북한의 그 정책의 핵심적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어떤 결과적 소산물입니다. 하여튼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상호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좀 악화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해방 이후 사실은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변천 또는 그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부분적인 전술적인 차원은 있으나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패턴들이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엘리트의 구성 선발 그다음에 그 조직 기구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엘리트 선발 부분은 굉장히 줄일게요.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엘리트들의 어떤 소스가 되는 계층들은 두 계층이더라고요. 역시 그 혁명 가족 집안 출신들이 아주 핵심적이고 또 물론 외교관 출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위 계층 있죠. 저쪽 카스트 시스템에서 좀 좋은 괜찮은 애들.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아주 군 출신의 그 애국심이 강하고 충성심, 당인 수령이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이제 그게 원천 소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서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모아요. 그래서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아니면은 김일성 대학 어문학부 앞에 그 외국어 대학이 사실은 50% 정도의 인재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나눠 가져요. 근데 핵심 엘리트층으로 갈수록 이제 김일성 대학 출신이 비중은 높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발을 해서 또 반 정도는 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사실은 안 보이긴 조직 기도부가 많이 관여하지만 사실은 간부부나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승진을 쭉 이제 레드를 밟아갈 때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올라갈 땐 정치국 그러니까 김정은 그러니까 수령의 사인이 필요한 승진이 필요한 그 지위 같은 경우에는 정치국에서 직접 그동안 비서국이나 이런 데서 직접 이제 채용하는 따라서 굉장히 균일한 제도를 만듭니다. 제가 이제 생략을 했지만 그 경력 과정 속에서의 어떤 커리큘럼 자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느끼는 점은 굉장히 균일해요. 그 원래 외교관 집단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그 상당히 그 나름의 어떤 그 귀족화된 그 특성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균일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 학제, 출신 배경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북한 외교의 어떤 특징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원천적인 DNA적인 소스는 된다. 두 번째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이 무엇이냐 결정에 있어서 물론 그건 수령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자체는 외무성입니다. 사실 뭐 국제부나 이번에 그 통전부도 사실 관여하고 북한 함국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은 사실은 북핵 문제 등등 아주 국가의 아주 그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령의 직접 결정 내지는 아주 그 상위권의 오더가 있고 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실질 개체수는 외무성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정일 시대 때 한참 이제 북핵 외교가 전개될 때 상무조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상무조 체제로 운영이 되지는 않는데
이거는 각국 외무성의 각국과 또는 당에 이렇게 필요한 인재들을 모아서 김정일의 직할부대로서 이제 같이 타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외무성의 주력을 장악했고 우리가 있는 강석주라든지 김계관 그다음에 지금 사실 북핵회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애들 그러니까 심부름꾼들이었죠. 먼저 그건 좀 심하게 좀 표현한 거고 이제 그 김계관이나 이런 외상이 볼 때는 이제 저기서 이제 실제 실무들을 담당했던 친구들이 지금 사실은 다 나오는 겁니다. 뭐 최선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상부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북한 외무성이 북핵 문제의 핵심 전담기구로 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일 텐데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바깥에서 오신 그 탈북자분들이 고위층 탈북자나 이렇게 면담을 해봐도 국가의 어떤 정책 노선 자체를 바꿀 정도의 아주 그 강력한 결정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수령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무성이 아까 그 전문적인 어떤 부서로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제가 설명해 놓은 공식 기구회의는 없는데 그 참사국이라고 있어요. 전략국이라도 칭해지는데 여기서 좀 많이 그 실무 협상에 필요한 어떤 전략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증언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요 기구회의는 없어요. 참사국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무조들이 기구 편제화된 형태가 이제 외무성에 그렇게 박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는 뭐 사실은 뭐 너무 많이 하는 사실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박형정 박사님이 이제 주로 전진했던 쓰셨던 건데 그 핵심만 좀 관측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다음에 남북한의 격차 이슈화 등등을 이런 전세 그 힘의 균형 관계를 뒤집어지는 힘의 균형 관계를 이렇게 일과에 만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다음에 자기 체제의 어떤 방어까지 포함해서 북핵 문제가 시작이 됐었다라는 어떤 결론. 뭐 다른 의견들도 많았지만 일단 그거를 일단 기본 핵심으로 삼고 그다음에 북핵이 어느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완성된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뽑아내기 위한 외교의 대담화 가능성이 크다. 그 요즘 뭐 전략국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새로운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것과 연관이 있겠죠. 예. 뭐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북핵 외교의 대담화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방안은 뭐 좀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아까 뭐 레드라인을 말씀하신 성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꼭 레드팀보다는 어쨌든 기본이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는 이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 바람직한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어떤 외교 정책, 대외 관계 패턴은 변함이 그렇게 사실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도 사실 예측 가능하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핵 이후 실질적으로 무기화가 진단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 사실 또 예상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당연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뭐 그 외교 국면에서 협상 국면에서 상당한 노력과 이런 걸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자체의 생존을 위한 어떤 억제 체제의 확립은 여전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정도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책 연구라는 데 있어서 그 정책 결정 과정은 블랙박스라 사실 자유 세계에서도 알기가 힘드는데 특히 북한이라는 그런 알기 힘든 실체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을 파헤치려고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사안이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과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승수 박사님께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의 현승수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제는 다소 조금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제가 기획이 된 것은 이제 작년에 여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남북 간의 어떤 실질적인 그 접경 협력이 좀 가능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짜 정작 남북한 간의 어떤 DM 제시라든지 또는 해상에서의 협력이 가능해지면 어떤 안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협력 안건으로 내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들이 조금 심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하에서 지금 저희가 기획이 됐던 과제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그 남북한 간의 어떤 한 1년 동안의 어떤 그 협력의 분위기들이 마치 백일몽처럼 지금 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고 또 아울러서 그 한반도 주변의 그 미중일러 간의 어떤 그 이 국익을 내세운 그런 국가 간의 경합과 갈등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국경지대에서 협력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다소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미래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계획하자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연구팀이 이 과제를 1년 동안 수행하면서 냈던 그 결과들이 도출된 결과들이 앞으로 3년이고 5년 또는 혹은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언제든지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이러한 안건들이 협력 안건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사실 3년 동안 계획을 했었고 3년 동안 진행했던 과제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년 차와 2년 차 과제는 이제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국경지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고찰을 했고요. 2년 차에서는 북한이 과연 그 주변 국가의 국경,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접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가의 문제를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년 차에는 그렇다면 진짜 실질적인 한반도 주변국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접경 국경지대 협력이 가능할 때 어떤 안건들이 리스트업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연구를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요. 보시면은 그 3년차 연구가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팀에서 기획했던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공간적과 시간적 어떤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좀 지도가 작아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간은 이제 그 남북한 간의 접경 그 다음에 그 한반도 주변국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북한이겠죠.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공간에서 또 하나 육상과 해상에서 어떠한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간적 설정을 일단 해두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그 기반 조성 단계와 실질 추진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반 조성 단계는 사실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종료되는 2년 후까지 사실상은 전혀 남북 간의 어떤 접경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협력 안건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느냐를 두고 하는 그런 단기적 기반 조성 단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러한 기본이 조성되었을 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국경 접경 협력이 가능한 차기 정부의 5년 이렇게 해서 중기로 나눠서 이 두 개의 단계로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어떤 이 공간적 배경, 남북한 접경, 그다음 주변국의 국경, 그리고 남북한 접경과 주변국 국경의 해상과 그 육상 이렇게 해서 네 개 공간과 시간적 시간의 두 단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공간과 시간에서의 어떤 가능한 협력 안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출판이 되면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보면 핵심 과제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육상 접경에서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안건들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부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육상에서는 이러한 거, 해양에서는 또 뭐 중국어서 불법 지역 단속 이런 부분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리스트업해서 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으로나 또는 또 일반 독자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남북한 간에는 뭐 물론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육상 접경에서는 DMZ 관할, 그러니까 그 유엔사의 관할권 문제 그리고 NLL에서의 어떤 관할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 의식이 저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국제적,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한, 그러니까 한국이 같이 이제 협력을 국경 협력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은 역시 신뢰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과의 어떤 역사 영토 갈등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안보를 둘러싼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도 역시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사실은 국경 협력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당히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국경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경 협력을 서두르기보다는 국가 간의 신뢰가 우선 양성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양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제안하고 있다시피 먼저 한반도에서 평화지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변국들의 어떤 평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번영 특별지대를 일단 한반도 내에 구축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국경지대 협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통합 과제로서 평화번영 특별지대라고 하는 그 미래의 어떤 이 국경 접경 협력 기구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내용들은 다양한 안건들과 다양한 계획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협력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경지대를 분쟁과 갈등의 지역에서부터 평화 협력의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 대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접경적인 DMZ 평화지대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과 인접한 그런 초국경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아주 육상, 해상 또 공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중 없네요. 자, 그다음에 이우태 박사님께서 지금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특히 체육 교류를 네. 중심으로 이우태 박사님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본인이? 네, 보는 거는 상당히 좋아요. 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협력연구실 이우태입니다. 먼저 올해 제가 진행했던 과제는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화면 좀 띄워주시기. 예,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체육교류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계산하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2019년 들어서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관계 또한 정체기를 맞고 있으면서 체육교류 역시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체육교류의 재개를 위해서 북측에 당국간 회담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서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체육이 남북 관계 재도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을 통한 남북관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체육 교류가 상호 신뢰 구축과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 방안과 효율적 교류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 체육 교류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방안을 도출하기 전 우선적으로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체육교류의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체육교류는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서 친선과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단이 60여 년 이상 진삭된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폭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 그 중에서도 체육 교류가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의 상대인 북한이 체육에 대해 어떠한 개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에 체육 교류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체육을 체력 증진이나 어떤 사회성 발달과 같은 개인적 접근법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와 같은 집단적 차원에서 체육을 접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시대 체육 정책은 체육강국 건설 기치 아래 대내적인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정, 대외적으로는 외부와의 소통의 수단으로 체육을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196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진행되는 남북 체육회담을 중심으로 남북 체육교류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체육회담에 영향을 끼친 대내외적인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체육교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동안의 남북 체육회담은 실질적인 양자 간 교류보다는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회담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회담들은 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의제의 다양성 및 회담의 교류의 제도화에는 남북 양측 모두 의지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사회문화 분야가 남북 관계에서 독립 변수가 아닌 어떤 정치 군사 분야의 종속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 또한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구에서 보여지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이 회담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니 체육교류 전반에 걸쳐서 남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북핵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남북한이 주도한 환경 속에서는 체육교류가 일정 기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남북한 양자 간의 교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체육교류를 재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도적인 방안과 경기교류 방안을 구분지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법률 개선 방안으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체육관계법에 대한 체육관계법에 남북 체육교류 협력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적었고요. 이러한 법률 개정안보다 좀 더 비중을 둬서 저희 강조했던 점은 뭐였냐면 남북 체육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북 체육교류 지원법의 새로운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체육교류 사업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통일부, 문체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경기단체, 국제기구, 해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체육교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경기교류와 관련해서는 순수 경기 부분과 체육교류 사업의 복합화 방안을 좀 함께 제시해 보았는데요. 경기교류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류 재개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종목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교류 경험이 있는 종목으로서 통일 축구, 통일 탁구 및 농구 대회 재개를 한번 좀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또 남북한이 경기력이 좀 비슷한 호혜적 교류 방안으로서는 마라톤, 역도, 유도의 방안을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또 아울러 남북한 주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속 종목 교류로서는 태권도와 씨름 교류를 함께 제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종목별 교류 이외에 체육과 타 분야의 연계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업으로는 복합 사업화 방안으로서 남북 지방 간 교류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체육회들을 통한 체육단체 교류의 방안을 함께 제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상 네 분의 제가 발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제들이 사실 이미 다 이제 교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수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그리고 이제 향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제 토론의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론자께서는 한 3분 정도로 줄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기동 수석연구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주로 칭찬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제가 완성된 단계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뭐 아주 미세한 뭐 지적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 그 잘된 점들을 보면 그 주제 선택에서 보면 매우 시적절한 선택이었지 않느냐.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어떤 이 고차적인 구조가 밑에 하위 구조들을 이제 제약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 한반도에는 뭐 이른바 복합적 위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은 매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비교적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소위 행위자들 간에 특히 주요 행위자인 미중 사이의 관계 유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앞에 1, 2년차 과제와 의 연계성 그리고 또 이 3년차 과제에 있어서의 장과 장 사이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공동 연구자들 몇 면을 보면 10분인데요. 10분이 계신데 대개 보면 이제 서로 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는데 보니까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안배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생존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의 우리의 소극적 역할이라는 그런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그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미중 전략 경쟁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그 전략적 관점, 적극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떤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자율성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매우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왕지스 그 중국 국제관계대학원 그 후진타오 시기에만 책사였나요? 그 양반이 2013년에 Foreign Affairs에 쓴 그 글을 보면은 소위 이른바 그랜드 스트레이티지 대전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이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핵심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그 핵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없다라면 부족하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강화하고 보충해 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이른바 그랜드 스트레이티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도 사실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체계적이라는 얘기과 이제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핵심 이익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왕지스가 얘기했던 개념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이익뿐만 아니라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과 중요한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 좀
이익의 개념을 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뭐 이 역량 강화의 문제, 이 부분도 사실 뭐 여기에 이 내용들이 이게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쉽다라면은 핵심 이익의 실현의 장애물은 무엇인가란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곳곳에 여기저기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응축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절이나 뭐 장이나 해서 이렇게 응축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으면은 우리가 일명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연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동 박사님하고 신종호 박사하고 그렇게 절친한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황일도 교수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외교원 황일도입니다. 김진아 박사님 연구는 저한테는 매우 재미있고 또 아주 앞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립외교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교관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조직인데 이 외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북한 외교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이 북한의 정책 결정 지금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합리적 결정 이론, 뭐 아마 이러할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틀의 판단 기준들도 분명히 적용을 해야 하지만, 또 그 외무성 관료 혹은 북한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조직적인 특성 혹은 개인적인 특성, 그다음에 그 서열 간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아 박사님께서 해주신 연구가 앞으로 제가 그 외교관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1.5 트랙에서 북한 외교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패턴 혹은 주어져 있는 지침 내에서 발언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말의 뉘앙스들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외무성 내부의 조직적인 특성 혹은 외무성과 다른 기관 간의 조직적인 뭐 갈등 관계 혹은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외무성 중심으로 북핵협상팀이 북한이 재편이 된 상태죠. 통전부를 중심으로 했던, 사실은 통전부를 중심으로 했던 체계라는 것도 말이 잘 안 되는 게, 그냥 김영철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던 구조에서 외무성이라는 조직이 이제 이 협상의 임무를 옮겨받은 셈이 되었는데, 비건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영철은 핵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핵 기술 능력이랄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수준이랄지 혹은 뭐 규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느낌들이 많은데, 이유는 간단하죠. 상무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진아 박사님께서 이 연구에서 상무조를 포커스해 주신 거가 되게 반갑고 또 감사했던 것이, 상무조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북한의 핵 협상과 관련된 정책 결정 구조의 상당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대화 같은 책들을 보면 강석주가 이끌던 제네바 합의 당시의 협상팀은 상무조가 존재를 했고, 상무조의 뭐 정보 과학자들,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면서 협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던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최근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김영철에게 협상의 임무가 맡겨져 있던 지금까지는 하노이 이전까지는 이런 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틀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까 김진아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 내지는 미국과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외무성의 소관 사항이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의식들, 조직적인 이해관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1.5 트랙에서 그 시절에 하노이 회담 이전에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아니라 통전부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외교 협상 과정에 대한 외무성의 이해관계 혹은 다른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특히 상무조를 포함한 북핵 정책, 북핵 협상 과정에서의
연구로 발전해 주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도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북한 핵 협상 과정을 분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박영민 교수님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대진대학교 박영민입니다. 가끔 저희 학교 이름을 잘못 읽으시다가 대전대학교라고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그 경부선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포천에 있습니다. 3년에 한 분 정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로 이제 검토할 내용은 했던 내용은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현승수 박사님 논문인데요. 특정 연구가 어떤 기대 효과를 더 확산시키고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평의 확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연구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의미에서 그간 국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사실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DMZ 외에 특별하게 관심 두지를 않았었고, 어찌 보면 또 대륙의 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운명적인 삶과도 연관되어서 그런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분야를 주로 이제 관심 갖다 보니까 공교롭게 내년도에 동아시아 국경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국경학회는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라이덴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30여 개국의 학자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참 그 난감한 그런 상황이어서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 좀 해보자 하는 건데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국경 협력 관련해서 이 연구는 다양한 어떤 도전적 연구를 앞으로 이제 촉발시킬 것이고, 특히 지정학적 연구도 이제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정학적 연구까지 협력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의미는 평화 번영의 가치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발화점이 되거나 또는 분쟁의 있던 단층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협력의 동력 그리고 평화의 단층선으로 이끄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하나씩 제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기반 조성 단계나 실질적인 추진 단계로 나누어서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평화 협력으로 바꾸는 문제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1951년 파리 협약에서 찾듯이 ECSC를 만들었던, 결국은 EU로 발전됐던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엘베강 협력 문제인데요. 지난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슬로 대학 연설하실 때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언급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엘베강 협력, 그러니까 엘베강을 통해서 동서독이 협력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5개 연방주하고 독일 서독 정부하고 협력해서 결국 발전되었다는 건데, 이러한 모델을 일단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엘베강 협력은 우리는 남북 관계 11개 하천이 있지만 좀 더 앞으로 발전시킨다면 세포 등판 지구가 약 지금 1억 5천만 평이니까 그간 뉴질랜드에 있는 최대 목장이 약 8천만 평 정도 있으니까 2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그 축산 협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포괄적 관리권 문제도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력이 진행됐고 승인을 받았던 거죠. 그걸 프로젝트별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그런 기반 조성 단계에서 그런 법제도적인 문제를 했고, 평화도시 건설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지대, 처음으로 국제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판문점하고 대성동의 거리가 1km 정도 되고요. 판문점에서 기정동 거리가 재보니까 2.1km 정도, 그리고 대성동에서 기정동 거리가 1.9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이 구간이 0.9 평방킬로미터니까 한 30만 평 조금 못 되는데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정도 됩니다.
국도 1호선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어떤 연구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맺겠습니다. 네, 특히 대진대학교가 포천에 있기 때문에 이 접경 지역의 협력에 관해서 많은 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상기 과장님이 실제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맡고 있는 여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우태 박사님 외 2인이 연구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 연구자 중에 다른 분야와 달리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진성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기업체로 보이는 분이 참여하셨다는 것이 특이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우태 박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에서 책에 관해서 책이 가지는 기능과 또 남북 간의 그 역할들 쭉 설명해 주셔서 대체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 느낌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요약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된 점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체육이 18년도에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의 제 몫을 제대로 했다면 19년에는 오히려 뒷걸음치를 치고 있어서 체육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뭐 다 주지하는 바와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북 체육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너무 치중했는데 이제는 우리 그 신세대들을 필두로 해서 그 공정성을 강조하는 세대들한테 과정도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남북 간 체육 교류를 논의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북한이 체육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발표문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북한이 체육을 순수한 체육으로 보지 않고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늘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의 그 북쪽과의 체육교류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풀어낼 경우 지난 10월달에 그 월드컵 평양 경기에서 무중계 경기가 우리 국민들한테 던져준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체육교류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더 좋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교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제와 또 이 거버넌스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거버넌스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제는 이제 정부가 혼자 다 끌어가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법제화도 물론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상대방인 북쪽과의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제화할 경우에 지금까지 남북 간에 뭐 숱한 합의서가 있었지만 그 이행을 담보 못했다는 그런 경험을 되돌아보면 북쪽과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법제화 문제를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 교류를 할 때 경기력 수준을 고려를 하고 뭐 호혜적인 교류를 하자는 것 참 좋은 지적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력 수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또는 남과 북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 우위 종목도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체계화를 통해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가 그 현직 공무원으로서 정책으로 담아내야 될 숙제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숙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그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북측에 수용 가능한 틀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우선 당장은. 그래서 북측에 수용 가능한 틀 중에 하나가 국제 행사라는 틀이 있었고요.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선진성이 떨어지는 장애인 체육 교류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가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텀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북쪽이 그 체육을 통한 선전적 효과를 굉장히 타산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의 교류도 체육 교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 기술 교류라든지 북한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체육 기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교류를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